러시아인들과 다른 민족이라고 본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시작은 같이 했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영토 보존과 주권 보호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했다라는 거죠. 자신만만하게 했지만 지금 러시아의 입장이 굉장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군사적 개입은 직접 개입은 없다. 우크라 정책 자체를 완전 포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지금부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2차 정책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정책포럼의 사회를 맡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이관세입니다. 오늘 잘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긴급하게 오늘 정책포럼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사계의 최고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여기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분석도 하고 과연 이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리고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다각적으로 오늘 검토하고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에 앞서서 정책포럼의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정건 경희대학교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윤성학 고려대학교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기동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홍성우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미국의 입장, 미국이 의도하는 거, 미국이 목표로 하는 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3차 대전이냐 러시아를 제재해서 굴복을 시키느냐, 양자 태결의 문제로까지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 벌써 협상도 한편으로는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면서도 협상이 상황과 관련해서 우선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두 가지를 처음에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국제정치학자는 아니고요. 미국 정치, 그다음에 미국 외교 정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제정치학 전공하시는 선생님들이 주실 수 있는 또 그런 인사이트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또 다른 선생님들께 제가 많이 배우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조금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것이, 지금 현재 전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전쟁이 사실은 어떻게 앞으로 향후에 전개될 것인가에 따라서 이 함의 같은 것들이 또 달라질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대전제 같이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 정치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미국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소장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이후에 여러 가지 논의 사항들, 그런 것들도 일단 간략하게라도 말씀을 드린 다음에 또 이제 말씀을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 입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조금 큰 그림을 봐야 된다. 항상 이런 입장인데요. 이제 냉전이 끝났고 91년에 그 다음에 클린턴 시대 때 미국 경제가 좋았고, 하지만 2001년도에 이제 September 11이 터지면서 이라크 전쟁이 시작되고, 이라크 전쟁이 이제 실패로 끝나면서 동시에 터진 것이 이제 미국 금융 위기죠, 2008년에.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내세웠던 슬로건이 이제 Nation Building at Home. 다른 나라 국가 건설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미국 산적화 문제가 많다. 그 다음에 트럼프가 2016년에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 또 슬로건을 내세웠고, 2020년 코로나 와중에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또 바이든이 내세운 미국 외교 정책의 기조는 중산층을 위한 외교. 이렇게 슬로건과 어떤 입장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어떤 국제 질서에 대한 그동안 가져왔던 책무성, 커밋먼트에 대한 수준을 조금씩 약화시키는, 조금 낮추는 그런 흐름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 또 동시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소명을 트럼프 시대 4년 동안 망가진 미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시대 때 훼손된 동맹 관계를 다시 이제 복구하는, 이제 국내와 국제에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사명을 그런 식으로 굉장히 명확하게 정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라는 게 일단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은 좀 진정되고 있는 편입니다만은 미국에서 여전히 보건 정책이 좀 혼선을 가지고 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82년 이래 가장 높은 지금 인플레이션 비율 7.5%에 달하는 인플레이션 비율 때문에 지금 미국 국내 경제가 쉽지 않고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철군 참사라고 저는 이제 늘 부르는데 작년 8월 이후에 떨어지기 시작했던 바이든의 지지율이 영 회복되지 않는 지금 추세고요. 더군다나 본인이 민주당이 지금 상원 하원 뭐 의석수 차이는 극히 작습니다만은 본인이 내세웠던 빌드 백 베터라고 하는 국내 법안 자체도 지금 좌초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그 백그라운드 배경 설명 하에 제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미국 대통령의 어떤 변화랄까요? 그것은 뭐냐면 보통은 사실은 미국이 그동안 대통령 입장에서 항상 해외에 어떤 그 분쟁이 있으면 또 미국의 어떤 이해가 걸려 있으면 혹은 미국이 이 갈등 관계에 있는 국가에 의해서 벌어지는 어떤 그런 그 위험 단계에서는 항상 all options on the table이라고 하는 이제 모든 옵션이 열려 있다라고 이제 그 미국 대통령이 그동안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국내적으로는 미국 대통령의 어떤 그 권위나 그 권력을 유지하는 차원이 있고요. 국제적으로는 미국의 패권 그 지위에 대한 침해를 이제 막기 위한 이제 그런 차원인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관련돼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애시당초부터 미국의 군사력 투입은 없다. 그러니까 항상 all options are on the table이라고 해왔던 미국의 입장이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 작년 12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방송 인터뷰나 이런 데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군사적 개입은 직접 개입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냐면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그 해외에 대한 어떤 직접 군사 개입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미국 대통령으로서 국내적 권위를 혹은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고요. 또 이 그 국제 수준에서도 동맹과 함께 가는 특히 유럽 나토 중심 국가들의 그 이해관계와 이제 보조를 맞춘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적인 사실은 그 미국 대통령의 입장 변화, 미국의 입장 변화라고 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인데 다만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크라이나는 이제 동맹국은 아니죠. 그러니까 동맹과 우방의 어떤 그 차이를 미국 입장에서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런 그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 뭐 기자회견도 보시면 아시지만 굉장히 오바마나 트럼프 같이 굉장히 어떤 좀 대통령 그 개인 스타일이 강력한 스타일이 아니라 말실수도 많고 굉장히 좀 노회한 어떤 그런 정치인의 이미지가 이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사태 가지고 사실 어떤 뭐 미국 내에서 결집 효과가 일어난다거나 하는 것과는 굉장히 상당히 거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심지어는 전쟁이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은 지난 금요일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연방대법원 대법관을 이제 지명합니다. 커탄지 브라운 잭슨이라고 하는 흑인 그 법관을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초 흑인 여성 대법관으로 지명하는 행사를 바이든 대통령이 개최할 정도로 전쟁 초기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사실은 다른 이슈도 함께 진행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의회를 보시면 사실 미국 의회 양극화 정도가 굉장히 심한데 의회 내에서도 그 양극화 상황에 비춰볼 때는 공화당 혹은 민주당 내부의 어떤 이 행정부를 크게 비판한다거나 행정부를 몰아세우는 그런 입장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이제 뭐 민주당은 당연히 대통령이 바이든이니까 그런 점이 있지만 공화당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뭐 제재가 너무 뭐 작다, 너무 늦었다, 혹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그 실수 참사가 그 푸틴한테 여지를 줬다, 뭐 이 정도 수준에서 공화당은 비판을 하는 정도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대안이 뭐냐 그러면라고 할 때 공화당 입장에서도 지상군을 투입해서 우크라이나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만큼 미국 정치가 변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그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 2018년에 사망한 이후부터 미국 의회에 대통령과 어떻게 보면 좀 동급의 어떤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의회의 그 외교정책 지도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죠.
사실 저 개인적으로 우크라이나 하면 항상 미국 의회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생각나는 케이스가 91년에 넌루가 해법이라고 하는 강제적 위협 감축 법안이라고 하는 것을 91년에 샘 넌이라고 하는 조지아 상원의원하고 딕 루가라고 하는 인디애나 상원의원이 초당파적으로 법안을 통과해서 우크라이나에 가지고 있던 핵무기를 미국이 사주는 대가로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는 미국 의회에서 법안을 만들어서 핵무기를 비핵화를 추진하는 그런 케이스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데 91년에는 그게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가능했었다는 거죠. 사실 지금 우리가 북한 비핵화 얘기해 볼 때 그런 어떤 미국 의회 내에 초당파적으로 그런 법안을 만들어서 비핵화를 추진할 수 있는 세력이나 정치인이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크라이나 케이스가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고요. 미국 여론도 보시면은 한 50% 이상 정도는 사실 바이든이 더 좀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또 어떤 여론조사가 있냐면 그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개입하고 우크라이나를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은 한 20-30% 정도밖에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미국 정치 전개 방향 관련돼서 이제 굉장히 재밌는 전개 방향이 뭐냐면 이제 트럼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방향 제시라고 하는 것인데요. 트럼프가 사실은 전쟁 와중에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푸틴을 굉장히 천재적이다. 혹은 트럼프가 자기가 대통령이었으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났을 거다. 이런 식으로 러시아에 대해서 상당히 옹호하는 입장을 이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의회 내라든지 공화당 내부에 트럼프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자시 호울리라고 하는 미주리 세니터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의 이해관계를 우리가 인정해주고 우리는 러시아의 관계를 좋게 끌고 가면서 우리의 적은 우리의 상대는 중국이다라고 하는 외교 정책 방향을 우리가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펼칩니다. 더군다나 이제 미국 보수 유권자들이 주로 보는 이제 팍스뉴스에 보시면 8시에 터커 칼슨이라고 하는 진행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대놓고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문제가 아니다. 우크라이나 국경보다 미국의 남부 국경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언론에서도 공화당이 어떻게 하다가 레이건 공화당에서 푸틴 반대하는 거를 반대하는 정당이 되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기사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얘기는 이제 그 정도로 하고요. 나머지는 조금씩 그냥 포인트만 조금 짚어서 시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정치 변화는 어떤 것이냐. 제가 바라볼 때 미국이 이전과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은 이 유럽, 나토, EU 동맹 국가들이 결국에는 러시아와 가지고 있는 경제 이해관계가 미국이 러시아와 가지고 있는 경제 이해관계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 바이든이 지금 선택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놓고 볼 때도 유럽 동맹 국가들이 결정하면 바이든이 조금 따라가는 형식, 이런 형식을 조금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미세한 사실 차이인데 기존 같으면 미국 리더십이 먼저 선제적으로 내놓고 유럽 동맹국들 보고 따라오라 이런 형식으로 하는데 두 가지 선례입니다. 전쟁 터지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이제 처음에 했던 프레스 컨퍼런스를 보시면은 원칙적인 얘기를 한 다음에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하죠. 기자들이 왜 푸틴 개인에 대한 제재 안 하느냐, 혹은 스위프트에 대한 배제 조치 취하지 않느냐라고 막 물어봅니다. 바이든 대통령 그냥 얼버무리고 말아요. 그 다음 날 이제 유럽 동맹국들이 푸틴에 대한 개인 제재, 그다음에 스위프트에 대한 배제 조치, 그 다음 날 또 이루어지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미국이 동참하는 형식,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특이한 기존 미국 리더십과의 다른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재의 효과와 한계에 대한 논란도 사실 조금 가능하다. 이 제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북한 비핵화 관련돼서도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인데 냉전 종결 이후에 사실 미국이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즐겨 쓰는 대외 정책이 이제 제재 정책이 된 거죠. 제재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대방 국가 타겟 컨트리에 대해서 비헤이비어를 바꿀 수 있는 어떤 압력 조치는 되면서 동시에 군사력 사용은 자제할 수 있는. 그래서 냉전 종식 이후에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접점 같은 형식의 외교 정책인데요.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놓고 볼 때 제재만으로 전쟁을 막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줄 수 있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이코노미스트지 이제 그 분석인데요. 스위프트도 사실은 우리가 스위프트만 하면 다 될 것처럼 혹은 뉴클리어 옵션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지만 이코노미스트지 분석에 따르면 사실은 SPFS라고 이제 러시아 전문가 선생님께서 말씀도 주시겠지만 SPFS라고 하는 그 대안 체계도 있고요. 혹은 이제 스위프트나 이런 쪽이 이제 좀 무너지면서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CIPS라고 하는 이 그 국제은행 서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또 부상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제재라고 하는 그 메커니즘이 사실 굉장히 복잡하면서 그 효과를 단기적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점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 정치적으로 볼 때 이 그 자주 국방과 이 그 혹은 그 동맹 관계 이런 어떤 양자 간의 그 밸런스 혹은 선택 이런 문제도 사실은 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의 국제 질서는 적어도 당분간은 자국의 안보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화두가 될 것이고 관련해서 국내적으로 군비를 증강한다든지 동맹을 강화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어떤 드라이브가 좀 걸릴 수도 있다.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우리나라 그 경제 혹은 안보에 미치는 영향 관련돼서 이제 국내 안보 담론에 영향을 좀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보수 진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논의를 전개시킬 수 있고 우리 진보 진영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안 도와주는 거 아니냐, 미국이 소극적이지 않냐라는 얘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어떤 그 안보 담론 같은 것들에 관심을 갈 수 있는데, 뭐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너무 극명한 이제 사실은 이제 한국이 대선을 이제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데 대선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분야가 결국에 보면 그 국론 어떤 그 합의랄까요? 이런 그 대외 관계, 특히 안보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뭔가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어떤 그 슬로건 차원이 아니고 뭔가 좀 한 단계 내려가서 구체적으로 대외 문제에 있어서 안보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의 어떤 그 일정 정도 이상의 합의를 끌어나갈 수 있는 대통령 리더십이 절실하다. 그러니까 제가 늘 생각하는 거는 뭐 초당파적 합의, 국민 통합 뭐 이렇게 좀 막연한 얘기 말고 예를 들면 한 70% 정도는 국민이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안보 담론, 안보 정책, 안보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관련돼서 그 대북 제재에도 분명히 이제 함의가 있는데 이거는 뭐 좀 나중에 또 그 토론 시간이 되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할 때 뭔가 사실 저희가 꼭 염두에 둬야 되는 사실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어떤 나라가 다른 독립 주권 국가를 쳐들어가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께서도 그런 점을 굉장히 사실 의아하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21세기 AI 시대에 가능한 일인가? 근데 정말 가능하다라는 일이 벌어졌고 특히 예를 들면 이제 뭐 91년 이라크 전쟁 때 이럴 때는 이제 CNN 같은 경우에서 뭐 토마호크 미사일이 이제 막 날아다니는 걸 중계하는 뭐 그런 양상이었다면 지금은 보시면 소셜 미디어에서 이 전쟁 관련돼서 이 각국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이 전쟁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고 입장을 발표하고 어떤 그 코올리션이 생기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요,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 우리나라 시민들의 입장 이런 것들조차도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든지 전 세계가 금방금방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해 볼 때는 러시아의 그 침공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탄하고 비난하는 그런 입장 천명은 이제 반드시 필요하고 저희가 지금 그러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이 EU나 G7이나 이 나토 중심으로 지금 현재 제재 결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입장 천명 또 제재에 동참 이 정도 선에서 조금 파인 라인을 생각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 러시아 관련 그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각국의 이해관계가 혹은 경제 침해, 경제 어려움, 통상의 어려움, 에너지의 어려움, 수출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다 뭐 상관없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
제재에 어떤 동참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할 때 우리도 조금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그 입장 취하기 정도는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 교수님께서 미국의 어떤 흐름, 미국이 생각하는 것들을 아마 좀 아주 미묘한 그 흐름을 아마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군사적인 직접적인 개입이 없다고 하면서 경제 제재는 지금 굉장히 강화하고 있죠. 그래서 과연 이 경제 제재 문제로 우크라이나 사태의 침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 효과 문제. 그래서 이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거죠. 뭐 쭉 전반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그 대외 정책이라는 것이 이 동맹 세력들을 결집하고 복원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뭐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 동맹의 어떤 진영의 결집, 다시 말해서 아까 서 교수님도 이 유럽과 러시아와의 경제 이해 관계에서 미국이 유럽이 결정을 하면 바이든이 따라가는 그러한 형국에서 굉장히 열세의 입장에 있는데 미국의 그 어떤 리더십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패권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볼 때 과연 이번 기회에 이러한 핵심 동맹 세력을 결집을 해서 미국의 어떤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유럽과 러시아의 경제적인 상호 의존 관계를 좀 약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경제 제재 문제가 상당히 여러 가지를 함의를 갖고 있지 않나. 그리고 유럽 지역에서 미국이 이렇게 안보적인 면에서 강화가 되지 않으면 중동에서의 어떤 영향력도 상당히 떨어질 것 같고, 또 아태 지역에서도 상당히 그 집중하기가 어렵고, 특히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을 수행하는 데서 그 기반을 마련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어떻게 관리하고 마무리하고 이걸 끌고 가느냐, 다시 미국과 러시아의 어떤 이 대립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미국으로서는 앞으로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아까 서 교수님이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그 리더십 문제, 또 이 인플레이션 문제, 국내의 어떤 지지율 문제인데, 바이든이 잘 아시다시피 가을에 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또 푸틴도 2024년에 선거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그 안보 문제와 해결과 걸려 있는 게 많고, 바이든의 중간 관리 선거. 그래서 이 미국과 러시아의 이 투쟁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고, 미국으로서는 지금 내부적인 문제가 굉장히 얽혀 있어서 이 시선을 뭐 돌리기 위해서 이걸 유도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내부 결집을 하고 뭘 활용할 수 있는 또 국내 정치적인 수요도 좀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함축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그 윤성학 교수님께서 러시아 입장에서 목표나 러시아 입장에서 과연 이 의도라든가 이걸 어떻게 해갈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2월 22일 날 그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그 지역의 루간스크 공화국과 도네츠크 공화국의 독립을 그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24일 날 그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침공 양상이 전면적 양상으로 이렇게 그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그 북쪽 벨라루스에서도 이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흑해 남쪽에서도 내려오고, 뭐 동쪽에서도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서쪽을 제외하고 이렇게 세 가지 방면에서 우크라이나의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전 지역의 침공을 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첩보에 의하자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은 한 72시간 안에, 3일 안에 우크라이나를 다 이렇게 정복할 수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그 항복을 선언하고, 아마 이렇게 그 젤렌스키 정부는 붕괴가 되고, 거기서 러시아는 친러 정부를 세울 수 있다, 이런 어떤 계획을 가졌던 것으로 이렇게 그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우크라이나 그 전면 침공을 하기에 앞서 가지고 푸틴 그 정부는 이 젤렌스키 정부를 붕괴시키는, 젤렌스키 정부를 뭐 참수하겠다, 그런 어떤 계획까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유포하면서 일종의 그 하이브리드 전쟁을 했는데,
근데 지금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죠, 그죠?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선의 핵심은 지난 그 3일 동안 이 그 키예프였습니다. 그래서 키예프를 빨리 점령을 하고 젤렌스키 정부를 그 쫓아내고 그다음에 항복 선언을 받는 게 목표였는데, 근데 젤렌스키 정부가 그 항복하기는커녕 전체 그 우크라이나 국민을 상대로 저항을 호소하고 본인이 충분히 서방으로 탈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키예프에 남아서 병사들과 더불어서 전쟁을 계속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젤렌스키뿐만 아니라 그 이전 대통령도 그 이 시민군으로 참여해가지고 전쟁을 선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의회가 보면 참 그 굉장히 이 자기 그 친러파하고 그 친우크라이나파는 맨날 그 난투극을 벌리는 이런 어떤 상황인데, 이 우크라이나 의회 국회의원들도 전부 다 지금 그 키예프에 남아 있거든요. 뭐 이런 어떤 뭐 젤렌스키 정부라든지 또 젤렌스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치권이 이렇게 저항을 선언을 하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 국민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총 아니면 안 되면 화염병으로 이렇게 싸우겠다 그런 의지가 충만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가 지금 키예프 이 공략이 쉽지가 않고요.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 본래 생각했던 게 일종의 어떤 전면전을 통해 가지고 그 72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완전 정복하겠다 그런 어떤 큰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지금 거의 뭐 좀 잘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 72시간 이런 어떤 작전 속에서 그 러시아는 이 필요한 어떤 로지스틱스 보급 문제가 지금 전혀 해결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러시아의 많은 탱크들이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뭐 이렇게 길거리에 서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병사들은 식량을 공급받지 못해가지고 뭐 우크라이나는 슈프를 강탈한다든지 이런 거 좀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가 또 가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전력도 굉장히 지금 보충이 되지 않아가지고 이 지금 러시아가 총체적 그 난국에 그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 러시아는 이제 이 우크라이나와 일종의 그 이 뭐 종전 협상 선언을 벨라루스 근처에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 어떤 평화나 종전 선언을 하기 앞서 가지고 이 자기가 지금까지 확보한 이 우크라이나의 어떤 영역을 어디까지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종전 그 협상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지금 핵심 관건인데, 그래서 지금 전선은 아마 오늘부터는 키예프에서 우크라이나 두 번째 도시인 하리코프 쪽으로 이렇게 그 집중이 될 것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옛날 그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앞서 가지고 친러 세력이 장악한 지역이 그 돈바스 지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돈바스에 보면 이제 루간스크 공화국과 도네츠크 공화국 이 두 개의 공화국을 세웠는데, 이 돈바스 지역에 있어 가지고 루간스크와 도네츠크 공화국은 돈바스 전체 지역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러시아는 이 하리코프를 공격하게 되면은 이 돈바스의 가장 중요한 도시를 장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제 키예프는 그 정복하기 힘들고 그 동부의 그 3분의 2 지역을 다 포함한 이 하리코프까지 포함한 그런 지역을 이제 그 자기 영토, 자기 영토라기보다는 독립공화국으로 인정을 받고 뭐 종전 선언을 이렇게 추진하는 게 러시아의 그 기본 입장이라고 저는 이렇게 그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그 한마디로 이번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했다라는 거죠, 그죠? 러시아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뭐 처음에는 자신만만하게 했지만 이 정말 뭐 링에 올라가기 전에는 모두가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쳐맞으면 이렇게 계획이 바뀐다 그런 어떤 유명한 이 말이 있듯이 지금 러시아의 입장이 굉장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어떤 러시아 입장 이 바뀌는 과정은 결국 이 젤렌스키 정부의 아주 또 전 국민적인 저항이 가장 큰 역할을 했는데, 지금 점차 이제 러시아는 이제 고립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러시아를 지지하는 그런 어떤 국가가 없어요. 중국만 이렇게 러시아 입장을 지지한다고 합니다.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러시아를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비난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러면은 러시아가 올 1월 달에 그 카자흐스탄에 그 시위가 발생했을 때 러시아가 군대를 보내줘 가지고 카자흐스탄 시위를 진압을 했습니다. 근데 카자흐스탄 자체도 러시아 입장을 반대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은 또 이렇게 러시아 입장을 반대하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는 이 근위주의 동맹의 어떤 중요한 축이 이제 터키의 에르도안 정권인데, 에르도안 정권도 러시아를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해에서 그 러시아의 그 활동을 이렇게 저지하겠다 그런 어떤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유럽 국가들은 전부 다 이렇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고 있고 그 제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은 사실 러시아의 어떤 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제재를 하게 되면 자기들도 이렇게 가스 가격이 오르고 또 공급이 원활하게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국가들이 전부 이렇게 지금 러시아를 비난하고 있고 이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그런 어떤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러시아는 이런 어떤 이 대내적 그런 어떤 이 환경이라든지 또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이번에 자기 어떤 문제점, 한계점들이 분명히 드러낸 전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탱크의 연료를 제대로 공급 못하든지 병사의 어떤 식량을 공급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사실 이 전쟁에 있어 가지고는 이 군사들의 어떤 사기도 되게 중요한데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어떤 상황으로 봐가지고 러시아 군인들이 일종의 어떤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은 러시아는 지금 같은 어떤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는 같은 동슬라브 민족이거든요. 같은 민족을 침략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특별하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 병사들이 같은 민족한테 총을 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저는 이제 푸틴 정권의 이렇게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지금 보통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전쟁을 일으킨 국가들은 어쨌든 간에 전쟁이니까 정부를 지지하는 그런 것들 일반적인 경쟁이잖아요. 근데 지금 러시아에서는 그 푸틴 정부를 반대하고 푸틴 물러가라, 전쟁 반대 이런 시위가 지금 3일째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 상페테르부르크, 예카체린부르크 모든 도시에서 지금 이렇게 다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이 시위자들 구금한 숫자가 3,600명이라고 그러고, 실제로 체포되고 잡혀간 사람 10,000명 이상인데, 근데 이게 갈수록 이 시위대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말 되면은 한 일주일, 한 4, 5일 남았는데 아마 러시아 자체 내에서 시위가 나가지고 푸틴 정권이 이제 붕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시위대뿐만 아니라 또 러시아의 어떤 이 재벌들이라고요, 올리가르키 재벌들이 있는데 이 재벌들도 이렇게 전쟁에 반대하고 있으면서 푸틴의 어떤 무모한 그런 어떤 전쟁이 같은 슬라브 민족을 불행하게 만들었다, 슬프게 만들었다, 이런 어떤 분위기이기 때문에 푸틴은 이 전쟁에서 절대 성공할 수 없고, 지금 푸틴이 생각하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돈바스 전체 지역을 독립공화국으로 삼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 물러나는 건데, 지금 전쟁에서 일단 승기를 잡은 젤렌스키 정부가 절대 그 정도 선에서 종전 협상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젤렌스키 정부의 최선의 방안은 루간스크 공화국과 도네츠크 공화국의 독립을 다시 무효화시키는 거죠. 무효화시키고 과거 민스크 협정이라 그래가지고 2014년도에 이렇게 협정된 그런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들을 하나의 어떤 최선의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푸틴 정권이 붕괴가 되고 러시아에 엄청난 혼란이 생기면은 아마 크림 공화국까지도 요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정부와 우크라이나 군에 대한 어떤 지원이 지금 서방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심지어 독일까지도 이제 우크라이나 군에 무기를 제공하겠다, 그런 어떤 입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유럽의 많은 또 의용군들, 다시 말해서
그 EU가 공식적으로 이 전쟁에 참전을 못하니까 개인적인 자격으로 의원군들이 지금 또 이렇게 점차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우크라이나는 이 과거 2014년이 아니라 2014년 이전 체제로 이렇게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종전 선언은 이 우크라이나 우위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우크라이나 그 전쟁이 그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 시사점을 줄 것 같습니다. 특히 국제 정치라든지 또 우리 한반도에 엄청난 저는 변화를 몰아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뭐 첫 번째는 뭐 뭐니 해도 자주죠, 그죠? 자기 힘이 없으면은 그 이 주변 국가들이 뭐 어떤 이유로든 간에 침공할 수 있고 그 나라 운명이 이제 풍전등화에 놓여 있다. 이런 것들이 이번 사태에서는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뭐 경제력이 괜찮고 그다음에 국방이 강화되고 국민이 단결되어 있으면 러시아가 어떻게 침공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뭐 어쨌든 간에 좀 자주 우리 나름대로 이제 그 군 전력을 좀 강화하고 어떤 나라가 쳐들어와도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나라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국론도 뭐 이렇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입장의 차이는 있지만 또 통일되면은 엄청난 단결력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동맹의 가치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그 나토에 가입돼 있더라면 어떻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동맹이 정말 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세 번째는 이제 이 과거의 전쟁은 사실 보면 이제 하이브리드 전쟁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뭐 여론 조작하고 그다음에 CNN이라든지 방송에서 보여주고 그다음에 정부가 국민들을 동원하는 그런 어떤 유로부터의 어떤 소통이라든지 이러는 거였는데, 이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까 이거는 이제 이 유로부터의 소통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이요, 정말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은 지금 키예프의 뭐 어떤 골목에서 뭐 러시아하고 우리는 이렇게 전쟁을 싸우고 있어요. 이걸 라이브 방송으로 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많은 어떤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지금 그 유럽이 똘똘 뭉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은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거의 뭐 오늘 보니까 암스테르담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시위대 파리 시위대 보니까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거의 뭐 수십만 명이 집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SNS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전쟁에 반대하는 정말 어떤 그 시민 그 피플 파워라든지 또 SNS 효과 이런 것들을 이번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지금 전 세계 인공유성을 통해서 이제 인터넷이 이제 활성화되는 뭐 그런 어떤 그 기술 변화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좀 전쟁을 하려면은 뭐 전쟁이 아니라 앞으로 보면은 정말 이제 SNS를 통해서 소통이 되고 정말 어떤 도덕적이라든지 어떤 자기 어떤 명분이 없이는 이 국제사회에서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또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 김정은한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이 김정은 같은 경우는 뭐 절대 어떤 경우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그 러시아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번 전쟁이 남긴 가치는 이 크게 두 가지 어떤 세계의 어떤 사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지정학이냐 가치관이냐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러시아의 푸틴은 보면은 이번 전쟁을 도발한 이유가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위기에서 시작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2월 21일 날 이 도네츠크 공화국과 루간스크 이 공화국의 독립을 선언하는 게 앞서 가지고 푸틴이 1시간 동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거의 뭐 그 히틀러가 이렇게 하는 그런 정도 수준의 기자회견인데, 거기서 보면은 계속 그 민족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인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리고 러시아는 그 구소련 해체 이후에 지정학적 위기와 러시아의 안보 위기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우크라이나의
그 공간이 이 나토에 넘어가게 되면은 러시아는 뭐 핵미사일을 유기에 처하게 되고 러시아 뭐 국가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속 어떤 지정학적 그런 어떤 사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국제 정치 이론에서 이 지정학 이론은 보통 이제 제국주의 이론이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이런 어떤 뭐 침략을 정당화하는 거죠. 자기 나라가 그 위협을 받게 되면은 다른 나라를 침공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논리로 접근하고 있는 게 푸틴과 이 러시아 지금 전쟁을 주도한 세력의 어떤 생각이라 그러면은 반대로 지금 유럽이라든지 전 세계 시민들이 보이는 거는 그런 어떤 지정학적 사고가 아니라 어떤 가치관, 자유, 평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가치관의 어떤 움직임이 굉장히 저는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반도도 보면은 자꾸 이렇게 우리는 뭐 해양 세력, 대륙 세력 이런 어떤 지정학적 사고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뭐 같이 뭐 자유, 평화 그리고 또 우리는 지금 아마 한류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우리는 이제 뭐 굉장히 또 뭐 그 BTS가 던지는 어떤 자유의 메시지, 평화의 메시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외교 정책을 할 때도 자꾸 뭐 이렇게 해양 세력, 대륙 세력, 그 다음에 한반도가 놓인 지정학적 위기, 뭐 북한이 뭐 이런 어떤 좀 이 사고를 좀 벗어나가지고 전 세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자유, 평화, 그 다음에 뭐 번영, 그 다음에 개성의 발현, 뭐 이런 어떤 식으로 좀 우리 어떤 외교 정책이라든지 대외 정책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사태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뭐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양보하거나 뭐 이 절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러시아는 어떻든 통제권을 좀 장악해서 친러 정권을 수립하고 뭐 이렇게 하려는 게 목표이겠죠. 그렇지만 그런 목표를 이런 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렇게 침공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자유니 평화니 이러한 그 어떤 보편적인 가치에 입각한 어떤 협상이라든가 절충이 아닌 이런 무력에 의한 침공, 전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 이번 그 사태가 결론이 어떻게 날는지 모르지만 지금 뭐 우리 윤 박사님 말씀으로는 뭐 푸틴이 아마 붕괴될 것이다. 러시아가 실패할 것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그러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것이 또 한반도에도 여러 가지 주는 시사점이 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우크라이나 시민이 뉴스에 보면 탱크 앞에 가서 개인이 탱크를 막아쓰고 또 외국에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속속 입국을 하고 있고 또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국민들이 이 전쟁을 반대한다는 시위가 강렬하게 확산이 되고 있고 이러한 흐름은 참 막을 수가 없지 않겠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러시아가 과연 이거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서 러시아는 정말 윤 박사님 말대로 푸틴이 체제가 붕괴할 수도 있겠지만 엄청난 후퇴를 가져오고 더 어려운 상황이 또 돌입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하여간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여러 가지로 저희들한테 주는 함의와 이게 하여간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우크라이나 입장.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거 여러 가지 그동안의 이 과정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 홍성호 박사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이 국제정치나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 순수 인문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리에서 제가 어떠한 좀 영향력 있는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보통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수많은 지금 의견과 보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 2004년도에 오렌지 혁명 때 한번 그랬고 그리고 2013년에서 14년 사이 유로마이단에서 혁명이 일어났을 때 시민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때도 우리 미디어에 전 세계 미디어였죠. 끊임없이 우크라이나 소식이 많이 전해졌고 또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2022년도 또 한 번 우크라이나가 핫 토픽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보도도 그렇고
미디어에서도 그렇고 이제 학계에서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이 지역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전쟁이라든가 이 분쟁을 다루는 그 시각이 대체적으로 미서방대 러시아 간의 어떤 국제관계, 국제 질서 속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은 우크라이나의 목소리가 굉장히 안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크라이나는 약소국가였고 뭐 중소국가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들이 뭐 그 분열된 상태고 뭐 굉장히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실은 우리가 그 과소평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떤 우리가 균형 잡힌 평가, 인식을 위해서 비록 약소국가이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 지금 현 사태를 우리가 한번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저는 이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결국은 그 러시아가 왜 그러면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침략을 하느냐 뭐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뭐 단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과거 소련 시대의 슈퍼파워를 회복해서 어떤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대결 구도 그 틈새를 타고 들어서 결국은 국제 질서에서 새로운 세력으로 과거의 그 초강력한 파워를 회복하면서 그 세계 질서를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세력으로 등장하고 싶은 것이 러시아의 그 목표가 되겠죠. 그런데 이 푸틴의 이러한 전략과 이러한 그 목표에는 실은 그 기저에 깔고 보면은 그 푸틴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국제적인 뭐 이유도 있고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은 그 기저에 깔리는 그 푸틴의 그 생각은 그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 이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 굉장히 우리가 그 소위 잘 아는 러시아적 그 소비에트적 역사관에서 출발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누누이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를 어떤 독립체로 인정하지 않, 독립된 정치체로 인정하지 않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땅이었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그 다음에 강요된 형제 관계를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형제 민족이었다. 뭐 이러한 주장들을 이제 계속 해대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러한 세력균 그 국제 질서에서 새로운 그 초강대국으로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이 러시아의 의도를 막는 것이 아마 그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 되겠는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그 푸틴이 생각하는 그러한 그 역사적 해석이라든가 역사관과 정반대되는 굉장히 우크라이나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크라이나가 푸틴이 우크라이나는 그 러시아 땅이었다라는 그 주장을 우리가 계속 해오는데 우리가 그게 아까도 여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그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라는 영토는 과거 그 러시아에만 지배를 받았던 것이 아니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서도 지배를 받았었고요. 그리고 뭐 그 체코슬로바키아도 점령을 했었었고 그다음에 폴란드도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그 우크라이나를 지배했는데 이 우크라이나가 그 국제 그 사회에서 독립된 국가로 인정받은 이후에 이 우크라이나를 자기네 땅이었다고 주장하는 그리고 현재도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국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굉장히 상식에 벗어났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굉장히 러시아적, 소비에트적 역사관에서 지금까지도 주장을 해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실은 그 비록 988년도 그 키예프 루스 시기에 그 키예프 루스가 건설이 되면서 같은 그 하나의 시작을 같이 했을 뿐이지 실은 몽골 탈타르가 13세기에 쳐들어온 이후에 저는 다른 역사 경로를 거치면서 다른 그 어떤 민족 의식이라든가 그 민족적 역사적 경험을 달리하면서 실은 국민 정서 그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르게 발전되어 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 현대 그 근대 사회에 오면서 실은 그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위한 그 투쟁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인들은
러시아인들과 다른 민족이라고 본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시작은 같이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인들이 근본적으로 이 그 사태에 대해서 주장하는 바는 결국은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존과 주권 보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그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실은 양해각서를 쓰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존을 그 주권 보호와 영토 보존을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했었었는데 실은 그거를 깨고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한 충격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 우크라이나가 왜 그동안에 그렇다면은 그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민주주의라든가 그리고 영토 보존과 주권 보호를 그러면은 지켜내지 못했느냐 하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크라이나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실은 그동안에 우리나라 그 보도도 그렇고 미디어도 그렇고 상당히 그 우크라이나 내부의 문제를 많이 설명을 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국내 미디어에 나타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정보를 좀 소개시켜드리면서 우크라이나인들의 입장을 설명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그 비하가 실은 초반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침공을 예측하지 못하고 키운 아마추어 대통령이었다. 그다음에 무식하고 무능한 코미디언을 대통령으로 뽑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이 책임이 있다라는 그 내용들이 우리나라 보도에 많이 나왔는데 실은 이러한 내용들은 그 러시아 보도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그대로 여과 없이 한국 그 어떤 그 학자라든가 아니면 한국 그 언론인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것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나오는 소리였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왜 당선이 됐을까? 이 부분은 결국은 그 당시 선거 당시 우크라이나가 처했었던 그 상황이 부정부패가 굉장히 많았고 그 친러파 그 서방파의 분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반인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러시아 세력에 대한 그 환멸과 상식이 통하는 어떤 정치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그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국민들은 부패한 정치인들보다는 오히려 정치를 모르는 일반인들도 대통령이 되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당선이 됐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젤렌스키는 그 어떤 정치적 기반이 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를 이끌어 나가는 거버넌스의 어떤 파워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끌 수 있는 그 어떤 그 제반 그 세력도 없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성을 이미 갖고 할 거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뽑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또 다른 오해 중에 하나는 보통 보도에 나오는 그대로의 얘기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어리석음이 이번 그 문제의 그 원인이다. 그리고 2014년 이후 우크라이나 정부는 나치주의자들을 영웅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의 국익을 내세운 위정자들의 정치적 계산의 합작품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분열이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최근까지 얼마 전까지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그 학자나 아니면은 정치인들 그리고 그 보도인들 입을 통해서 전달이 됐었습니다. 그 옛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2번의 시민혁명으로 정권 교체를 이룬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국가도 특히 소련이 붕괴한 이후에 독립한 그 국가들 중에서 시민혁명으로 이렇게 평화적 그 정권을 교체한 나라가 없었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인들은 그 자유와 독립을 위해 굴복하지 않고 투쟁하는 DNA를 가진 민족이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과거 폴란드, 그다음에 제정 러시아, 그러면 소련에 대항한 그
그 역사를 수도 없이 그 가지고 있습니다. 투쟁의 역사를.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의 원인은 오히려 그 민주화의 발목을 잡아온 구소련 체제의 잔재 부정부패, 뭐 친러시아 세력, 러시아의 지원을 그동안에 받아서 8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러시아 전쟁, 그리고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쟁의 폐해 등이 더 중요하게 거론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거 그 1941년 그 독일 나치가 서부 우크라이나로 침공 시 그 독일군을 해방군으로 받아준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 조직이 있습니다. OUN이라고 하는데 그 조직 세력을 그 소련 시기에는 나치주의자, 반역주의자로 취급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스테판 라덴이라고 하는 그 리더가 그 OUN을 이끌었는데 그 독일의 그 기만 1941년 그 우크라이나 지역을 독일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독일의 기만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반독일, 반소비에트 입장을 펼치면서 우크라이나 독립을 위해서 싸워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련 시기에는 이 반데라를 비롯한 그 서부 지역의 그 민족주의자 그 군대를 그 반역자, 그다음에 나치주의자라고 계속 그 소련 당국이 주장해왔고 이후 러시아 정부도 같은 입장을 취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2004년 오렌지 혁명 이후 이제 유시첸코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우크라이나에서 그 영웅이라는 것은 어떤 우크라이나 국익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모든 사람들은 다 영웅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그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아까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쳐들어오면서 반나치주의를 주장했었던 것은 바로 이 스테판 라딘을 염두에 두고 이제 얘기를 한 것인데 이번 사태에서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침공 이후로 비나치화를 주장하는 것은 바로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 세력을 그 익스트리미스트 과격주의자로 몰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제 그 우크라이나에서는 주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제노사이드 얘기를 푸틴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제노사이드는 실은 80년 전에 나치가 키예프를 점령했을 때 바빈야르에서 3만 3천여 명의 무관 유태인들을 몰살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그 젤렌스키를 유태인으로 몰아세우면서 그 과격주의자라고 이제 그러니까 젤렌스키를 과격주의자적인 그 지도자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실은 거짓 정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분열이 결국 이번 사태의 그 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러파, 그 친서방파의 그러한 분열이 우크라이나의 그 스트롱한 거버넌스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그리고 나토로의 가입을 촉진시키지 못했었던 그러한 그 이유로 이제 받을 수가 있어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나 그것이 절대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지속적인 간섭, 분열, 전쟁 등 뭐 이러한 이유로 국론이 분열되었다라는 이러한 그 전반적인 그 환경도 우리가 같이 원인 속에서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좀 풀린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언론에 보도된 거와 좀 다른 새로운 그 깊은 내용들을 많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그 시민들이 그 탱크 앞에 마주 서는 거, 여러 가지 자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그냥 나오는 흐름이 아닌 것 같고, 홍 박사님 얘기 들으면 충분히 그런 배경과 아까 DNA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만은, 그래서 내부 분열에 의해서 이런 전쟁이 초래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설명을 해주셔서 많은 오해가 아마 좀 해소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 남북 관계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여러 가지 이렇게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기동 박사님. 저는 이제 북한 전문가, 북한 연구자로서 북한의 입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북한은 그 이중적 감정 또는 이중적 판단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가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가해자인 러시아는 자기가 친해지고 싶은 또는 더 친해지고 싶은 그런 하나의 그 중요한 우방국이죠. 그리고 또 친구도 많지 않은데 그나마 이 친구가 될 수 있는 그 대상 국가이죠.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러시아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기는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피해자인 우크라이나의 관점에서 보면 어쩌면 동병상련이라는 생각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동병상련을 느낄 수 있다라는 두 가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평가와 입장은 대단히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처음으로 뭐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보기도 참 애매합니다만, 왜냐하면 플랫폼은 외무성 이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플랫폼은 공식적인 플랫폼이지만 그 글을 발표한 사람은 또 개인 리지성 이라는 개인이기 때문에 이걸 그러니까 북한도 상당히 고민의 일단을 이런 데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프라이빗한 부분과 퍼블릭한 부분을 섞어서 이렇게 자신의 그 어려운 입장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우크라이나 사태가 북한에 미칠 영향의 첫 번째는 역시 이제 이 비핵화 문제겠죠. 비핵화. 리비아 사태를 포함해서 기존 그 핵 무기를 그 포기했던 국가들이 이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계기였고요. 동시에 김정은 집권 이후에 실질적으로 추진해왔던 핵무력 건설 총력 집중 노선이 정당했구나, 옳은 길이었구나라는 아마 내부적인 그 평가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비핵화 정책을 계속 가져가기는 어렵지 않겠냐, 좀 변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제한적 비핵화, 예컨대 현존 핵무기를 인정받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인도 파키스탄 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는 이건 뭐 굉장히 장기적이고 어려운 길이긴 합니다만, 이른바 비핵지대화, 그래서 핵 군축 쪽으로 이제 더 그 관심을 좀 많이 기울일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또는 비핵화 협상이 다시 되게 된다 하더라도 핵 폐기에 따른 상응 조건의 수준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 체제의 조건의 수준을 높이는데, 뭐 이런 일환에서 보면 기존에 이제 평화 협정을 시작으로 하는 평화 체제 구축에서 이제 뭐 북미 국교 정상화를 앞부분에 내세울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뭐 동맹은 아니지만 적어도 소극적 안전 보장 조치의 초보적 조치 가지고는 이거는 어렵다. 그래서 비록 소극적 안전 보장 조치지만 적극적 안전 보장 조치로 넘어가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을 형성하는 국회 정상화, 이 부분을 앞부분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는 이른바 이건 하나의 우려적 사항인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이 사태는 일종의 러시아의 서진 정책인가요? 하지만 역시 러시아는 여전히 과거에 잃어버렸던 영향력을 되찾기 위해서 동진 정책의 꿈을 버리고 있지 않고 그동안 꾸준히 준비를 해왔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동진 정책이 아주 공세적인 방법으로 전개될 경우에 자신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우크라이나 방식, 왜냐하면 이 우크라이나처럼
북한도 러시아와 접경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자신의 불안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비핵화 정책 자체를 완전 포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뭐 그런 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중국 북중러 안보 협력 강화 가능성인데 이것은 이제 그동안에는 북한과 중국이 기본적으로 미국과 핵심적인 대결 구도를 형성했지만 이번에 물론 뭐 그전에도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가 좋지 않은 관계였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이제 러시아도 미국과의 대결 전쟁에 대결 구도에 이제 참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공교롭게도 북중러가 미국과의 이제 대결 구도를 형성하게 됐던 거죠. 같은 배를 타게 된 겁니다. 동시에 미국은 이제 이번에 아까 앞에서 다 말씀하셨지만은 동맹 및 우방 국가의 어떤 관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갈 것이고, 그래서 그동안 조금 소홀히 다뤄왔던 아시아판 나토 구축 또는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 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동시에 그에 따라서 북중러 연대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소위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미국이 민주주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그동안은 북중이 사회주의 연대로 대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제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회주의라는 배에 러시아를 태울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소위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한 공동 대응이라는 명분이 생겼고요. 또 하나의 명분은 영토 안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우크라이나는 영토 안정의 일환이고,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대만 문제도 역시 영토 안정의 문제고,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남한 문제도 역시 영토 안정의 문제인데, 이 영토 안정이라는 테마에 대해서 북중러가 다 같은 입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도 이제 북중러 안보 협력이 강화될 하나의 여건이 조성이 됐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로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잠재적인 안보 위협 국가로서 러시아를 북한이 인식을 한다라면 결국 러시아발 안보 위협을 해소하고 완화시킬 수 있는 길은 역시 러시아와의 관계를 긴밀화하는 것이고, 그 차원에서 북중러 관계를 강화하는 뭐 그런 측면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북한의 군사적 위협 증대 가능성이 있죠. 이거는 이제 미국이 두 개의 전선, 그러니까 중국 전선과 대러 전선, 이 두 개의 전선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기회를 틈타서 북한이 모라토리움을 파기했을 경우에 결국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지지할 수 있는 소위 제재 결의를 보이콧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대되는 상황, 이 상황을 북한이 놓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월 중순에 있는 두 개의 주요 정치 행사가 있죠. 그 정치 행사를 계기로 해서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 모라토리움을 파기할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고, 어제 발사한 준중형 그냥 화성 2형으로 추정이 되는 준중형 미사일 발사 시험 역시 모라토리움으로 가는 ICBM으로 가는 하나의 이 신호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런 이 측면에서 북한이 이제 자신이 모라토리움을 파기했을 경우에 가져올 우려도 있다. 뭐냐면 만약 북한이 ICBM이나 핵실험을 했을 경우에 이것이 하나의 미중의 협력 이슈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미러의 협력 이슈로 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강대국이 서로 이 어떤 치킨 게임의 구조에서 벗어나서 일종의 국면의 전환을 하고 싶다는 이해가 서로 이해가 서로 부합했을 때는 언제든지 북한의 모라토리움 파기에 대해서 강대국 간의 어떤 협력 구조로
언제든지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거죠. 남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모라토리엄 파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고민이 많을 것 같고 신중하게 할 것 같고 모라토리엄 파기 선언을 한다라면 사전에 러시아와 중국과 충분한 사전 논의를 통해서 할 것이라는 것이 예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북중 관계 고위급 그 접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앞으로 예의주시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한반도 상황관리 시사점인데요. 시간이 아껴서 빨리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원칙이라는 것은 국제법 준수라는 원칙과 한반도 상황의 평화적 관리 원칙이라는 건데요. 일단은 우리가 제재망에 동참하는 것은 이것은 뭐 피할 수 없는 길인 것 같습니다. 참여를 하되 미국이 주도하는 대러 제재망에 참여한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는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러시아의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한 반대 입장에서 우리가 제재에 동참한다는 그러한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미국이 우리 동맹이고 미국이 이 제재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 구조로 가면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중국과의 문제, 북한과의 문제, 기타 다른 문제. 그래서 우리는 국제법을 위반한 러시아에 대한 반대 입장에서 우리가 제재에 참여한다는 논리를 메시지를 우리는 계속 부각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신냉전 구도 형성,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한미일 북중로의 신냉전 구도 형성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안보 위협, 평화에 굉장히 위협이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태도를 견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북한의 모라토리엄 파기를 억제한다는 그 정책에서 파기를 전제로 한 정책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저희 상황을 보면 북한은 자신의 프로그램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꾸준히 추진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1, 2년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러시아가 해버려도 중국이 뭐래도 북한은 자기 갈 길을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여준 북한의 행보를 보면 모라토리엄 파기는 불가피한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우리의 정책은 파기를 전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파기했을 경우에 제재에 파기하고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파기하고 우리가 그 파기한 책임을 물어서 제재에 동참했을 경우에 북한은 기존에 얘기했던 9.19 군사합의 폐기 또는 김정은이 중단시켰던 총참모부의 대남 행동 조치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다시 이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 상황 전개에 대해서 우리는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한미연합 이런 맥락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 강행은 북한이 모라토리엄 파기를 명분으로 삼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쌍중단, 그러니까 북한의 모라토리엄과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은 쌍중단을 형성하는 대쌍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은 이 모라토리엄 파기의 명분을 활용하겠죠. 이 부분은 이제 코로나 상황 완화 시점으로 좀 연기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상황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또는 북한의 모라토리엄 파기는 결국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의 초기 조건을 형성합니다. 5월달 출범하는 초기 조건을 형성하는데 만약 초기 조건이 굉장히 악화된 상황이라면 우리의 대북 정책도 국내 여론을 감안하고 국제사회의 여론을 감안해서 우리 대북 정책이 또 평화 프로세스를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기 어려운 여건이 조성이 된다는 겁니다. 차기 정부도 결국 강경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차기 정부가 그런 강경 정책의 첫 단추를 깨면 그 정책을 다시 변경시키는 데는 많은 기회비용과 결의비용이 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평화와 안보라는 두 가지 균형 있는 메시지 관리가 동시에 필요하다. 그러니까 평화 중심의 메시지도 안 되고 안보 중심의 메시지도 안 되고 평화와 안보를
안보가 균형 있게 위치하는 그런 메시지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면 세 번째는 북한의 비핵화 정책 변경에 대비해서 국내 여론 관리와 외교력 집중이 필요하다. 최근 나오는 핵 공유, 그 다음에 한국의 독자 핵무장 여론, 이것들이 비등하면 결국 북한의 핵 정책 변경을 정당한 빌미로 가는 겁니다. 만일에 이런 것들을 정말 이제 불가피하게 이런 길로 가야 된다 하면은 로키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차기 정부 인수위 출범 시부터 일단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외교력을 강화해가지고 일단 북한의 비핵화, 기존의 비핵화 노선에 북한을 묶어두는 외교 정책을 외교력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미중 전략 경쟁에 의해서 미중 전략 경쟁에 이어서 이제 미러 대립이 이제 구조적인 심화 또는 장기화 가능성이 좀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한반도 문제가 강대국 경쟁에 말려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이 이제 북한이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를 선호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핵보유국을 인정받기 좋은 구도이기 때문에 그런 구도를 선호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도 자체가 고착화된 구조라면 괜찮겠지만 늘상 이 구도는 흔들려 왔습니다. 그동안에 역사를 보면 한미일 구도도 그렇고 북중러 구도도 그렇고 늘상 흔들려 왔기 때문에 만약 북한이 북중러 구도에 배팅을 한다라면 결국 이 구도가 흔들렸을 때는 북한한테는 위험한 선택이 되는 거죠. 특히 북한은 역사적으로 중국과 러시아한테 배신의 경험이 많습니다. 경험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한테 이 상황에서 우리가 너는 한미일, 나는 북중러라고 한다라면 이 상황에서는 잘못하면은 이 한반도가 오히려 손해보는 구조, 위험한 구조로 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정서적으로 느낄 수 있는 준비는 돼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를 방지하고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에 집중하기 위한 남북관계 재개 필요성을 꾸준히 설득할 필요가 있다. 합의의 국제정치의 실종,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또는 유엔 등 다자제도의 국제문제 해결 능력 한계 봉착 우리 확인을 했죠. 그 다음에 북중러 대 한미라는 대립적 다자주의 득세 이런 속에서 역시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공생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과 진전만이 유일한 길이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런 논리를 가지고 북한과 얘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남북관계에 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아주 다각도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전개가 예상되는 부분, 특히 비핵화의 문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추진하는 문제, 또 이 주변국 러시아나 또는 이 중국과의 북한, 또 이 한미일 이런 관계 문제 아주 다각적으로 설명을 아주 상세히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잘 아시다시피 북한이 김정일 탄생 80주년, 김일성 110주년 그래서 지금 4월 달에 또 큰 행사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변수들이 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새 정부가 5월에는 출범하고 여러 가지 변화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져서 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특히 잘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는 세계 3대 핵보유 국가였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러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합의의 국제관계가 이제 무실화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 핵을 포기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생겨서 북한으로서는 리비아, 이라크 에 이어서 우크라이나까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북한은 심각하게 아마 받아들이지 않겠나. 그래서 앞으로 정말로 대북 정책, 통일 정책, 북한의 그 핵 문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는가. 정말로 저희들이 정말로 공부하고 분석하고 여러 가지로 지혜를 모아야 될 아마 중요한 시점이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어려운, 그래서 지금 이기동 박사님도 여러 가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어렵고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이 지금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예측입니다. 그래서 평통에서도 아마 이 한반도 문제, 특히 남북 문제만 가지고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전되는 거에 따라서 집중적인 또 분석과 이런 평가하는 그런 시간을 아마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뭐 평통뿐만 아니라 학계나 각 기관에서 더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 미국의 입장, 또 러시아의 입장, 우크라이나의 입장, 또 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뭐 사실 추가할 것이 없을 정도로 정리가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우리가 마지막으로 조금 뭐 좀 더 논의해 볼 거를 뭐 한두 가지씩 질의를 드려서 마무리를 좀 할까 합니다. 자,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레이건, 저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내적인 문제도 상당히 큽니다. 코로나라든가 인프라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주율의 문제라든가 또 이 러시아와의 그 대립, 또 이 패권 경쟁에서의 어떤 밀릴 수 없고, 또 이것이 미국이 잘못되고 사실 밀리고 실패를 하게 된다면은 미중 경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면에서도 상당히 영향이 굉장히 올 것 같기 때문에 미국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고, 러시아도 지금 이렇게 일은 벌려놨지만 또 물러서기가 상당히 어려운, 정말로 푸틴이 정치적인 생명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지금 미국은 군사적인 개입은 하지 않겠다 하고 경제적인 제재를 통해서 유럽을 단합시키고 유럽을 통해서 아주 강력한, 사실 뭐 군사적인 거 못지않은 경제적인 강도 있는 제재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그 이 러시아와의 그 상황에서 과연 미국은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가고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 뭐 소전에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가지는 여러 가지 뭐 국제정치적인 그 함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사실은 제가 이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미국의 변화 가능성, 조짐, 이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과 관련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그 2014년도 그 크림반도 병합 사태 때도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내의 반러, 반푸틴 정서를 이용한 어떤 결집 효과, 이런 양상으로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라크 전쟁 실패 이후에 미국이 크게 변화한 어떤 그런 그 양상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제 일어나기 전부터 거의 뭐 이틀에 한 번씩 뭐 바이든 대통령이든 뭐 국무장관이든 아니면 뭐 설리반 안보보좌관이든 언론과 접촉을 하면서 러시아가 이제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미국과 서방이 그 푸틴의 어떤 그 개입 혹은 침공을 부추기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할 정도의 이제 얘기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그 전략은 작년 아프가니스탄 철군 참사 때 크게 잃었던 자신의 신망, 이런 것들을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는 굉장히 어떤 뭐랄까 핸즈온이랄까요, 굉장히 직접 개입하고 직접 그 대응하는 이제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면서 사실 그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 운영 능력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국내적 의구심을 좀 해소하고 싶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관심 있는 사실 11월에 있을 그 중간 선거에 미칠 영향 같은 것을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이제 푸틴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그 반감 정서가 워낙 이제 광범위한 상황이고,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사태와는 좀 다른 어떤 적극적 리더십을 보이는 상황이다라고 해서 중간 선거에 미칠 영향이 뭐 부정적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역시 동시에 이제 중간 선거에서 미국 유권자들이 선택하는 정책 내용들은 경제 문제, 사회 문제, 이런 것들이고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이런 제재가 실현되고 실천되는 과정에서 에너지 마켓이 불안정해지고, 미국 사람들이 가장 그 실생활에서 크게 생각하는 자동차 휘발유값 같은 것들이 이제 급등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 섞이는 어떤 그런 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더 재밌는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트럼프가 바꿔놓은 공화당 내부하고 레이건 때부터 이어져 왔던 전통 공화당 세력하고의 어떤 어떤 좀 뭐 분란이랄까요, 혹은 뭐 이견이랄까요, 이런 좀 요소들이 바이든 대통령이나 민주당 의회 지도부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어떤 유리한 새로운 그 전개로 지금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뭐 프라이머리라든지 혹은 본선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공화당 후보를 향해서 러시아 침공에 대한 당신의 입장은 뭐냐라고 할 때 공화당 의원 입장에서 한쪽 생각에는 트럼프가 자기를 지지해줘야 되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기는 어렵고, 또 한쪽에서는 공화당 혹은 미국 국민 전반이 가지고 있는 푸틴에 대한 반감을 생각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또 푸틴 편을 들 수도 없는 약간 그런 좀 어려운 정치적 상황에 대한 민주당 쪽의 어떤 뭐 좀 공략이랄까,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지금 그런 전개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하나 그냥 한 개 짧게 말씀드리면은, 사실 저는 이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돼서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갖고 있는 것이 그 제재 정책의 어떤 효과와 한계, 이런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의 어떤 그 전개 방향에 따라서 전 세계 혹은 학계 언론에서 지금 초반 지금 해석은 뭐냐면, 제재는 불충분했다, 푸틴이 결국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제재의 어떤 그 한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지금 막 나왔었던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니콜라스 멀더라고 하는 그 코넬 대학 그 교수가 지난달에 발간한 그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기본적으로 이 제재가 냉전 종식 이후 미국 행정부가 크게 의존하는 대외 정책이 되어버렸는데, 자칫 잘못하면 제재 정책이 결국에는 forever war라 그래서 평화시와 전쟁 시의 그 구분을 불가능하게 하게 하는 그런 역효과를 볼 수 있다. 또 이 멀더 교수의 주장은 뭐냐면, 오히려 우크라이나 사태를 막았으려면은 푸틴에게 제재를 더 강화하는 쪽의 정책을 보여줄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러시아가 이란 다음으로 미국 제재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이나 혹은 유럽 동맹국들과 협의해서 기존의 어떤 그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유인책을 제시함으로써 푸틴의 침공을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인데, 또 하나 좀 조심스러운 것은 아까 우리 그 윤 교수님도 말씀해 주신 거에 따라서 만일에 이 전쟁의 어떤 흐름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결집하고 젤렌스키가 리더십을 보여주고 하면서 푸틴이 어떤 좀 딜레마에 빠지고 전쟁을 빨리 못 끝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처음에 큰 소리 쳤던 푸틴의 그런 모습들이 자꾸 위축되고 우크라이나가 결국 살아남고 러시아가 격퇴되는 이런 양상으로 흐르게 되면, 결국에는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이 똘똘 뭉쳐서 스위프트, 푸틴 개인, 푸틴 측근 이런 쪽에 그 강력한 제재를 퍼부었던 것이 러시아 격퇴, 우크라이나 생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하는 어떤 담론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제재의 효과와 한계에 대한 것은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도 미국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 원칙은 제재 레짐을 유지함으로써 뭐 어떤 그 북한 비핵화를 생각한다, 이런 것인데, 그 제재 자체의 그 효과와 한계에 대한 어떤 국제정치적 담론 형성 과정에서 굉장히 그 다른 방향, 어떤 한쪽 방향 이런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하는 조금 그런 상황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재 정책의 효과와 한계. 그래서 지금 바이든 정부가 대외 정책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도, 북한에 대해서는 항상 대화를 하자, 대화에 열려 있다는 정도까지만 하고 그 이후 더 이상의 어떤 개입이나 관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도록 뭐 유인을 한다든가 또는 어떤 수단을, 칩을 제공해서 협상을 한다든가, 여기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만 하지 군사적인 개입까지 해서 이거를 목표를 설정한 대로 빨리 마무리를 하겠다든가 이러한 그런 거는 보이지 않으면서, 그러나 동시에 동맹들을 좀 더 규합하고 연합해서 대비를 하고
제재라는 그런 큰 틀 속에서 묶어가지고 이거를 끌고 가는 식으로. 그래서 이 남북 문제도 한반도 문제도 그러한 틀에서 이 어떻게 보면 바이든 정부의 어떤 패턴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막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아까 이기동 박사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과연 이 모노트리온 문제 같은 거 이거를 북한으로서는 미국하고 협상할 소지가 없다. 미국은 더 이상 그냥 원론적으로 대화에 나와야 되고 먼저 비핵화를 해야 되고 이것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논의가 안 되니까 자기 길을 더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모라토리움도 뭐 이렇게 해제를 하고 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미국은 그렇게 그걸 개의치 않고 이걸 하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진행되는 걸 보아가면서 미국의 어떤 대외 정책 그 패턴 같은 걸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까 윤 박사님께서 러시아가 결국은 실패를 할 것이다. 그리고 푸틴 체제가 아마 붕괴될 수 있을 것도 같다까지 이렇게 좀 아주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여러 가지 했는데 지금 이 러시아와 좀 협상을 우크라이나가 협상을 일부에서는 하고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러시아가 어디까지 양보를 하고 협상의 절충을 가져올 수 있을까? 물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과연 그 앞으로의 이 전개 러시아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러시아 내부에서도 반발과 이 반대 시위가 많고 유럽은 더 강화돼서 똘똘 뭉쳐서 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 전쟁 침공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러시아가 굉장히 궁지에 몰리는 그 상황에서 과연 러시아는 이거를 어떻게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지금 하리코프 동부의 가장 중요한 도시가 이제 하리코프라는 도시인데 그 러시아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하리코프를 포함한 돈바스 지역을 독립공화국으로 인정받는 것들을 아마 최상의 협상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젤렌스키 정부는 절대 그걸 인정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젤렌스키 정부는 2022년 그 2월 22일로 돌아가자. 그래서 민스크 협정으로 돌아가자 이런 것들을 주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종전 협상이라는 것들은 결국 그 지금 전쟁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전쟁에서 러시아가 동부 전선에서 하리코프를 점령하지 못하고 동부전에서 밀리게 되면은 저는 뭐 결국 이 민스크 협정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 푸틴 정권도 붕괴하지 않겠어요, 보면? 저는 뭐 단정한다기보다는 왜냐하면 이 근위주의 정부라는 것들은 이 정말 근위와 그다음에 이 경제력으로 유지가 되는데 전쟁을 벌이는데 전쟁에 패배했잖아요, 보면. 그런 어떤 근위 정부가 살아남을 수 없는 거죠. 게다가 지금 미국의 제재 때문에 러시아 경제가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러시아 지금 모스크바에 이 상점에 물건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루블화가 워낙 떨어져 가지고 물건을 파는 게 이 손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러시아 재벌들도 지금 죄송합니다. 러시아 재벌들도 지금 반푸친 입장에 돌아섰기 때문에 이 푸틴 정권이 근위가 없고 뭐 돈으로 국민들을 먹여 살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정권이 유지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 러시아에서 시위는 굉장히 살벌하거든요. 보면은 이제 뭐 뒤에 구속되고 이런 것도 문제가 아니지만 정말 곤봉으로 옛날 우리 백골단이 이렇게 했듯이 정말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주 패고 이렇게 뭐 사람을 아주 망신장으로 만듭니다. 그러는 상황에서 3,000명이 지금 잡혔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는 더 많은 시위대가 나올 것 같고 그렇게 했을 때 충분히 이번 주 안에 푸틴 정권이 붕괴가 될 수 있다. 어떤 식으로 붕괴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푸틴 정권이 붕괴가 되면은 이 동북아에도 엄청난 지정학 제가 싫어하지만 이런 어떤 정치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일단 러시아가 가장 믿을 만한 친구 하나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새로운 어떤 정부가 들었으면은 과거에 푸틴이 구사했던 이 근위주의 동맹식의 어떤 북한의 접근은 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북한이 이제 믿을 것은 중국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저는 이 중국도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지금 사실 20세기,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계속 20세기 어떤 지정학이나 사고를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푸틴도 지금 보면은 이 완충지대라는 아주 20세기 아주 그 낡은 그런 어떤 사고 방식으로 이렇게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뭔가 완충지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했는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21세기인데 아니 지금 드론이 날아가고 말이에요. 전 세계가 뭐 그 얼마나 빠른 자동차와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는데 완충지대가 무슨 의미가 있냐? 미사일이 막 날아가는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도 보면은 이런 어떤 좀 자꾸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륙 세력, 해양 세력, 완충지대 뭐 그리고 뭐 이런 어떤 저 사고를 좀 벗어나 가지고 뭔가 우리가 좀 가치관을 중심으로 세계를 좀 재편하고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 과거의 전통 전쟁은 이제 하이브리드 전쟁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떤 위에서 계속 기만 전술을 펼치면서 그 전쟁 심리를 그 투쟁 심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전술이 아주 행행했죠, 그죠? 푸틴도 이번에 보면은 그 우크라이나 그 군에 대해서 빨리 그 쿠데타를 일으켜라. 정권이 무너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참수 부대를 보내가지고 가족을 다 죽이겠다. 이런 하이브리드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선전을 했지만 실패했잖아요. 왜 실패했느냐? 아니 그 젤렌스키가 계속 기자회견하고 그 유튜브 방송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 이 우크라이나 전역에 보면은 그 앨런 머스크가 운영하는 유성 그 인터넷이 다 이렇게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전쟁이 그 소용이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 그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의 경제 제재하면 자기들도 굉장히 고통스러워 보면 가스 가격이 오르고 난방비가 오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럽 국가들이 제재에 동참하는 것들은 유럽 시민들이 전쟁을 싫어한다. 우리 전쟁이 싫다. 우리는 그 평화와 안전을 뭐 그 요구한다. 이런 어떤 그 연대와 이런 어떤 그 가치관이 그 넓게 퍼졌기 때문에 그런 제재의 행위에 제재에 그 동참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그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닙니다. 전쟁이면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주는 굉장히 어떤 그 큰 어떤 변화가 있다. 정말 이제 21세기가 시작이 된다는 것들을 이번 전쟁이 보여주는 그 이번 전쟁의 결과가 아닌가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추가적으로 그 유럽이 러시아에 의존하는 그 경제 관계 여러 가지 원자재라든가 또는 에너지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그 큰데 이러한 그 이 제재가 경제 제재를 계속 했을 때 유럽 쪽에 이 오는 뭐랄까 피해라고 할까 어려움 같은 게 있을 텐데 앞으로 이 유럽과 러시아의 경제 관계가 어떻게 돼가느냐 그 상황이 어떻게 되나 다 이거 시간과의 싸움이겠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유럽이 아직은 강경하고 제재를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러시아는 또 그걸 상당히 중시하면서 뭐 LNG 가스라든가 여러 가지 그 에너지 같은 걸 통제하면서 뭐 대응을 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유럽이 러시아의 경제 제재하며 스위프트를 했는데 그게 빠진 큰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가스프롬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스프롬은 제재를 하지 않았어요, 보면은. 그리고 또 이 러시아에 유럽을 보내는 그 가스는 그 스팟 물량이 아니라 그 장기 공급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게 거의 한 2020한 뭐 5년까지는 다 이렇게 물량을 보내고 그 가격은 뭐 이렇게 브렌트 유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제재에 이렇게 포함을 안 시켰더라고 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노르드 스트림 1 가스가 또 제재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유럽은 정말 가장 핵심적인 건 제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은 러시아 천연가스를 제재해버리면 유럽이 뭐 이렇게 자기가 난방 문제라든지 발전 문제에 어떤 근본적인 한계가 생기기 때문에 제재를 안 했는데 그렇지만 아마 이번 사태를 통해서 보니까 다시 한번 이제 그 이 독일에서는 그 석탄 화력 발전소를 다시 가동한다 그러더라고 보니까요. 또 원자력도 이렇게 그 지금 다시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그러니까 유럽의 어떤 그 에너지 안보, 에너지 정책도 상당히 많은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그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제재에는 이 가스프롬이라든지 그 천연가스는 포함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황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어떻게 마무리가 되든 간에 그 마무리된 이후에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변화들 그거를 정말 잘 예측하고 또 실제 생긴 거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해서 대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홍 박사님 아까 우크라이나 그 상황에 대해서 기존에 그 언론에 나왔던 얘기하고 좀 달리 아주 실제적인 새로운 내용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지금 전망을 하십니까? 우크라이나에서는 어떻게 네. 이걸 마무리할 그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정치나 이 지금 전쟁 이 상황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아서 서로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이 아주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은 미국 젤렌스키 대통령이 계속해서 미국 대통령에게 러시아 항공기의 영공권 제한을 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러시아 뱅크들의 를 빼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계속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 우크라이나가 예상 외로 잘 버티면서 이러한 추가적인 그러한 경제 제재가 같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독일도 사실은 그 전까지는 한 번도 공격용 무기들을 해외에 제공하지 않았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이 선전적인 방어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더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아마 뭐 이러한 단계적인 제재를 이미 계획에 잡아놓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우크라이나의 내에서의 저항이 예상보다 더 굉장히 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서로 역학관계에서 더 끌어내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미국의 바이든도 중간 평가라는 굉장히 어려운 부담을 갖고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가 선전해 줌으로 해서 이 가능성들이 더 긍정적으로 자기 쪽에 올 수 있다라는 것들이 아마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은 동유럽 국가들이 소비에트의 지배를 받았었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주변 국가에서의 어떤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이 과거 소련의 지배를 받았었던 폴란드라든가 슬로바키아 그다음에 발트 삼국들이 느끼는 이 전쟁의 체감은 본인들이 직접 참여를 안 했지만 엄청나게 위협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역학관계들이 실은 유럽연합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실은 좀 더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도록 실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금 저는 생각하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은 이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될 것인가를 한번 이제 생각해 보면은 글쎄 윤 박사님께서 러시아가 아마 키예프 점령을 못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나 아직 이것도 생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한 시나리오를 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푸틴의 자존심이기도 하고 러시아 군사력의 어떤 평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만약에 키예프가 점령이 됐다. 그리고 원래 예측대로 퍼펫 레짐 그러니까 꼭두각시 과주 정부를 이제 세웠다 했을 때 그럼 거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크라이나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거 오랫동안 저항 세력들이 굉장히 많아왔고 그러한 기질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뭐 임시 정부라도 만들어서 아니면 망명 정부라도 만들어서 끝까지 투쟁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서방은 또 그걸 지원을 해줄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장기적인 싸움으로 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시나리오는 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부 지역에 지금 루한스크하고 그다음에 도네츠크 지역까지 지금 인민공화국을 인정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굉장히 일부분의 영토입니다. 그래서 돈바스 지역까지 확장을 해서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을 거기가 산업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점령을 한다. 만약에 했을 때 그럼 과연 그걸로 이번 전쟁이 러시아에게 어떤 체면을 세워주고 이득을 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러시아가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 완전히 다른 국가로 분리가 되고 나머지 우크라이나 서부 키예프를 중심한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 쪽이 독립이 분리가 됐다 했을 경우에는 나머지 지역은 유럽 연합으로 가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더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거는 러시아가 바랐던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끝났다라는 것은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서 패배했다라는 것을 자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시나리오는 임 교수님께서 또 지적했듯이 러시아가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크림반도와 그러면 동부 우크라이나 지역을 어떻게 그럼 해결할 것인가? 완전히 손을 떼고 물러설 것인가? 아니면은 그것을 러시아 영토로 한 상태에서 끝낼 것인가는 그거는 우리가 그 예측을 하기가 좀 어렵죠. 지금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일정 정도는 우크라이나와 미국 서방의 승리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리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강대국의 어떤 그 사력 싸움으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우크라이나 중심으로 봤을 때 이거는 민주주의와 그 소국가, 중소국가의 민주주의와 어떤 주권 보호, 영토 보존에 그 초점을 맞춘 어떤 전쟁으로 볼 것인가 했을 때 저는 그 우리의 대응 전략도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후에 이제 말씀이 나오겠지만 만약에 강대국의 세력 전쟁으로만 본다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실리를 위해서 어느 쪽으로 붙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 붙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민주주의의 수호와 그다음에 주권 보호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은 실은 우리가 주저할 바가 없는 것이죠. 빨리 우리가 원조도 그 어떤 협력 국제 그 사회와 같이 동조해서 협력하고 이런 빠른 그 발빠른 그 우리의 그 협력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전망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고 얘기를 들어보면 장기화될 가능성도 어느 상황이 새롭게 조성을 되면서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다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강대국, 특히 미국과 러시아의 패권 경쟁에 의한 세력의 싸움이냐, 민주주의와 영토 보존에 이러한 싸움이냐, 그런 성격에 따라서 상당히 의미하는 것도 시사하는 것도 달라질 거고 여러 가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시간이 한 10분밖에 안 남는데 이기동 박사님께서 아주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앞으로의 이 남북관계, 과연 북한의 행보 등등과 관련해서 아까 우리가 해야 할 대비해야 될 것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부과를 안 하셔도 되는데 어차피 미국이 이 러시아 문제를 처리를 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미국과 중국의 갈등의 문제, 다시 말해서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 문제가 전혀 그렇다고 하지 않을 수는 없지요. 세력의 싸움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영향을 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냐 아니냐의 문제지. 그렇다면 이 싸움의 여파도 있겠지만 미국과 중국의 이런 갈등, 경쟁적인 이 경쟁의 문제, 전략적인 경쟁의 문제 이런 것이 아까 남북 관계에서 북한의 입장에서 쭉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것과 이 관계를 해서 볼 때 상당히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우선 북한 관련된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그 앞에 나왔던 그 소위 반러 진영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저는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제 소위 이 국제전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면 물론 나토나 미국이 전비를 무력을 직접 투사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뒤에서 물자를 지원하면서 이제 국제전화 되면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미국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만약 동맹이라 한다라면 동맹의 방기라는 그 잘못된 교훈을 다른 동맹 국가들한테 줌으로써 미국의 리더십이 약화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뭐 우크라이나가 뭐 특별히 동맹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안보 협력의 어떤 파트너십에 해당되는 국가도 아닌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 입장에서는 굳이 그렇게 리더십의 어떤 타격을 입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기전화되면. 그런데 만약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됐을 때 러시아한테는 이게 대단히 큰 타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국력 소진이라고 할까요? 국적 엄청난 정치, 경제, 군사적 소모가 있을 것이고 그것은 결국 미국한테는 그냥 나쁜 결과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나토 강화의 명분을 확보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른바 이번 차제에 나토 국가들이 좀 나토를 더 강화해야 되고 나토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영향력을 좀 더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 조성된 게 아닌가. 지금 기존 나토는 좀 나토를 개혁하는 방향으로 보강하는 방향으로 그런 여론들이 좀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 뭐 유럽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더 강화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손해보는 것 같지도 않다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그 에너지 문제 러시아에서 오는 에너지가 차단이 되면서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셰일가스 같은 게 남아 돌아서 지금 개발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미국의 어떤 에너지 판매처로서의 유럽이라는 그런 이 경제적 이득도 뭐 미국이 누릴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간다는 전제하에서 보면 미국한테는 그렇게 손해보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그 중국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이 중국의 기본적인 이 외교 전략의 한 부분이 이제 이른바 팩필 스트레이티지라고 해서 미국의 힘의 공백이 약화된 지역 또는 분야에 자신들의 힘을 투사해서 그 뒷마당을 차지하는 전략이 이제 중국의 소위 시진핑 정부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은 아시아나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서 특히 이제 앞으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중국의 정책에서도 이런 백필 스트레이트 전략이 나타날지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기초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번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아마도 중국은 우크라이나 자체뿐만 아니라 이 중동이나 이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미국의 힘의 공백, 리더십이 약간 빠진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치고 돌아가는 어떤 그런 전략들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그 부분에서 북한은 좀 제외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승입니다. 네. 오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미국의 입장,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또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또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것이 남북관계, 특히 북한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받아들일 거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다각도적으로 아주 좋은 전문가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경제적인 문제가 조금 빠져가지고 오늘 경제 문제 전문가가 좀 한 분 계셨으면 상당히 좋았지 않나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는 경제 안보 문제가 이 안보 문제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계속 대두가 되고 있어서 이 원자재 에너지 가격 같은 것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 사태 전쟁과 관련해서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게 많아서 상당히 상승하지 않겠느냐. 그러지 않아도 코로나와 미중 무역의 갈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공급망의 압박 또는 인프레 문제가 오지 않을까. 이것이 더욱이 장기화된다면은 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지금 러시아는 뭐 천연가스 유럽 공급을 뭐 중단을 경고하고 있죠. 또 세컨다리 보이콧 같은 걸 통해서 러시아의 기업, 개인들을 이렇게 통제를 한다면 우리가 러시아와의 그 교역량이 상당히 많은데 간접적인 또 피해 같은 것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의 위축을 받지 않겠는가. 특히 미국이 러시아를
달러의 그 경제망에서 퇴출을 시키겠다. 이렇게 진짜 된다면 한노 교역량에 크게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상세히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4년에 크림반도 합병 때도 이러한 유사한 경험을 한 바도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이 무연탄 수입량의 40%를 의존하고 있어요. 무연탄에 대해서는 아주 지배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자동차 가전제품에서 자동차 이것이 러시아 시장의 점유율의 1위입니다. 1위. 그럼 우리 현대라든가 기아라든가 이것이 수출에 문제가 된다면 결정적인 타격이 오는 거죠. 자동차 부품 수출도 마찬가지고 그게 상당한 양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경제적인 거, 러시아에 한 40여 개의 기업들이 진출해 있죠. 그래서 또 우크라이나에서는 우리가 희귀가스를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이 장기화되고 이런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게 일어나면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또 아주 간단치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안보 문제를 논의할 때는 과거와 달리 이 경제 안보 문제 이거를 늘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각도적으로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오늘 뭐 아주 좋은 발표들을 해주시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주 좋은 의미 있는 그런 토론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분 발표해 주신 분은 서정건 박사님, 윤성학 박사님, 홍성호 박사님, 이기동 박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이 진전되는 사태 상황에 따라서 또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